징기스칸이 몽골인이 아니라고? 전 세계 역사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의 한 연구자가 내놓은 충격적인 논문 한 편. 단 하루 만에 몽골이 항해하고 중국이 폭발했으며 미국과 유럽의 학자들까지 긴급 회의에 돌입했습니다. 1000년 넘게 믿어온 유라시아 패권사의 퍼즐이 조각난 건 뜻밖에도 한반도에서 나온 자료 때문이었는데요. 발해, 고구려, 그리고 이친 왕조로 연결되는 미스터리. 이건 역사 쿠데타다라는 외심까지 등장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그 역사 전쟁의 서막이 열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르덴이에요. 저는 몽골의 울란바토르에서 태어났어요. 겨울바람이 코트를 뚫고 들어와 칼처럼 살을 애는 곳이죠. 하늘이 너무 넓고 풀어서 사람을 작게 만드는 곳입니다. 초원이 푸른 바다처럼 끝없이 펼쳐진 곳이더군요. 이곳이 제 고향입니다. 제 이야기가 시작된 곳이에요. 7살 때 저는 작은 창가에 앉아 아침 서리가 모든 걸 은빛으로 덮는 걸 바라보곤 했어요. 할머니는 부엌에서 뜨거운 밀크티를 끓이셨죠. 그 냄새가 좁은 아파트를 가득 채웠답니다. 할머니 컵에서 올라오는 김이 작은 흰 구름 같았어요. 매일 아침이 똑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식탁으로 부르시면 저는 차가운 나무 바닥에 맨발로 뛰어갔어요. 할머니는 따뜻한 손으로 제 손을 감싸며 항상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잘 들어라, 에르덴. 할머니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진지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위대한 혈통에서 나왔단다. 저는 이 이야기를 사랑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모두 외우고 있었죠. 아주 오래전에 할머니가 시작하셨어요. 우리 조상 보르테 치노가 하늘에서 내려왔단다. 그는 푸른 늑대였어. 강하고 용맹하고 야생적이었지. 그리고 코아이 말할 흰 암사슴이 함께 왔단다. 그녀는 온화하고 아름답고 지혜로웠어. 저는 그들을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끝없는 초원을 달리는 푸른 늑대, 달빛 아래 춤추는 흰 사슴을요. 그들은 바로 하늘에서 왔단다. 할머니가 계속하셨어요. 우리 위대한 민족을 세우려고, 몽골 사람들을 만들려고, 칭기스칸의 피를 우리에게 주려고. 할머니가 칭기스칸 이름을 말씀하시면 제 가슴이 자부심으로 부풀어 올랐어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자죠. 한국에서 유럽까지 제국을 건설한 인물. 제 조상이었답니다. 우리는 그들의 후손이다. 할머니가 마무리하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들의 영혼을 품고 있단다. 저는 한마디 한마디 모두 믿었습니다. 왜 의심하겠어요? 그 이야기는 아름다웠어요. 저를 특별하게 만들었죠. 작은 아파트보다 조용한 골목보다 저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줬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였음에도 뭔가 거슬리는 게 있었어요. 밤이 되어 이야기가 끝나고 할머니가 주무실 때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질문들이 윙윙거리는 파리처럼 머릿속을 채웠어요. 푸른 늑대는 정확히 어디서 왔을까요? 하늘은 지도상의 어떤 장소도 아니잖아요. 그는 뭘 먹었을까? 어디서 잤을까? 어떻게 인간처럼 말하는 법을 배웠을까? 그리고 흰 암사슴. 어떻게 혹독한 겨울을 견뎠을까요? 늑대와 어떻게 아이를 낳았을까? 그런 질문들이 위험하게 느껴졌어요. 조상님들께 불경스럽고 할머니의 사랑을 배신하는 것 같았죠. 그래서 그 생각들을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늘 다시 돌아왔어요. 10살이 되었을 때 울란바토르 중앙도서관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창문이 있는 커다란 회색 건물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면 책장이 나무 산맥처럼 천장까지 솟아 있었죠. 공기는 오래된 종이와 먼지 냄새가 났답니다. 몽골 역사책들을 찾아 읽었어요. 칭기스칸과 그의 장군들에 대해, 위대한 전투들과 광활한 제국에 대해, 세계의 절반을 정복한 기마군단에 대해서요. 그 이야기들은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모두 똑같은 방식으로 시작했어요. 태초에 푸른 늑대 보르테 치노와 흰 암사슴 코아이 마랄이 있었다. 모든 책이, 모든 역사학자가 같은 이야기더군요. 하지만 뭔가 빠진 느낌이었어요. 기초 없이 집을 짓는 것 같았습니다. 푸른 늑대 이야기는 아름다웠지만 우리가 진짜 어떻게 지금의 우리가 되었는지 설명하지 못했어요. 최초 조상들에서 위대한 칭기스칸까지의 진짜 여정을 보여주지 못했죠. 공백이 있었습니다. 빠진 조각이요. 13살 어느 겨울날 역사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선생님, 푸른 늑대가 몽골에 오기 전에는 어디 살았을까요? 선생님이 이상하게 보셨어요. 하늘에 서지, 에르덴. 이야기에 분명히 나와 있잖니. 하지만 하늘 어디에서요? 거기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런 건 중요한 질문이 아니야.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건 우리 조상이 신성했다는 거야. 특별했고,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는 거지. 하지만 그 답은 저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질문을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날 밤 할머니가 다시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할머니, 혹시 더 많은 이야기가 있는 건 아닐까요? 할머니가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보셨어요. 무슨 뜻이냐? 푸른 늑대와 흰 암사슴이 상징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 진짜 조상은 우리처럼 사람이었는데 다른 곳에서 온 건 아닐까요? 할머니는 오랫동안 조용하셨습니다. 그러다 손을 뻗어거친 따뜻한 손으로 제 얼굴을 어루만지셨어요. 에르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은 중요하단다. 하지만 어떤 진실은 다른 것보다 더 어렵지. 어려운 진실을 찾을 준비가 되었느냐? 확신은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공부해야 한다. 배워야 하고, 모든 언어로 된 모든 걸 읽어야 해. 그리고 사람들이 너에게 화낼 준비도 해야 하고. 왜 화를 낼까요? 때로는 과거에 대해 새로운 걸 알게 되면 우리 자신을 보는 방식이 바뀌기 때문이야. 그리고 변화는 무서운 거란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역사학자가 되겠어요. 할 수 있는 모든 언어를 배우겠습니다. 모든 책, 모든 기록, 모든 고대 문서를 읽겠어요. 빠진 조각을 찾겠습니다. 전설이 시작되기 전 우리가 진짜 누구였는지 발견하겠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 결심이 저를 대륙과 언어를 넘나드는 여행으로 이끌 거였습니다. 적도 만들고 친구도 만들 거였어요. 진실이 어떤 전설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복잡하다는 걸 가르쳐 줄 거였죠. 그리고 몽골 민족에게는 푸른 늑대와 흰 암사슴 이야기보다도 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걸 보여줄 거였답니다. 10년 후, 저는 캐나다 토론토의 한 도서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곳에 갔냐고요? 긴 이야기예요. 울란바토르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후 토론토 대학교 역사학과 장학금을 받았거든요. 제가 떠날 때 할머니가 우셨어요. 기쁜 눈물과 슬픈 눈물이 주름진 뺨 위에서 섞였답니다. 가서 내 진실을 찾거라, 에르덴, 공항에서 할머니가 속삭이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누군지는 잊지 말거라. 토론토는 몽골과 전혀 달랐어요. 건물들이 구름에 닿을 만큼 높이 솟아 있었죠. 자동차들이 금속 강물처럼 거리를 흘러갔습니다. 모든 게 빠르고 시끄럽고 붐볐어요. 때로는 급류에 떠내려가는 작은 조약돌이 된 기분이었답니다. 하지만 대학교 도서관이 제 안식처가 되었어요. 10월이었습니다. 밖에 단풍나무 잎들이 불처럼 빨갛고 노랗게 물들었어요. 도서관 안은 조용하고 따뜻했죠. 수천 권의 책들이 오랜 친구처럼 저를 둘러쌌답니다. 종이와 지식의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매일 오후를 그곳에서 보내며 몽골 역사를 읽었습니다. 그때까지 중국어와 페르시아어를 익혔거든요. 새로운 언어는 새로운 문을 열어주었어요. 제가 바랐던 대로 말이죠. 모든 책이 조상들에 대해 다른 걸 가르쳐줬답니다. 그날도 몽골 비사를 읽고 있었어요. 우리 민족에 관한 가장 중요한 책이죠. 칭기스칸이 죽은 직후인 약 8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몽골 제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진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미 여러 번 읽은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언어로 읽으면 항상 새로운 걸 발견하게 되더군요. 같은 산을 다른 쪽에서 보는 것 같았어요. 오후 햇살이 높은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먼지 입자들이 황금빛 속에서 작은 정령처럼 춤췄어요. 저는 페이지 위의 고대 글자에 완전히 빠져 있었답니다. 그때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옆 테이블에 두 학생이 앉아 있었어요.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죠. 전년도부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책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 학생이 제 심장을 멈춰 세우는 말을 했어요. 발해가 926년에 멸망했다는 거 알아? 페이지 위에 제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발해. 중국사 책에서 본 이름이었어요. 1000년도 넘은 옛 고구려 왕국이었죠. 다른 학생이 대답했어요. 응, 비극적이었지. 거란이 북쪽에서 침입해서 모든 걸 파괴했어.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첫 번째 학생이 계속했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많은 사람이 도망쳤다고 생각해. 어디로 도망갔는데? 북쪽으로. 초원지대로. 발해 난민 중 일부가 유목 부족과 합류했을 수도 있다고 해. 초원지대. 제 고향이었어요. 무릎 위의 책은 잊혀졌습니다.
저는 모든 말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였어요. 흥미롭네, 두 번째 학생이 말했어요. 그럼 일부 한국 사람들이 몽골 부족의 일부가 되었을 수도 있다는 거야? 가능해. 시기도 맞아. 발해가 926년에 멸망했고, 몽골 제국이 1100년대부터 부상하기 시작했지. 난민들이 초원 사회에 융합되기에 충분한 시간이야. 이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태어난 척 하려 했지만 머릿속은 폭주하고 있었답니다. 한국 난민들, 북쪽 초원으로 이주. 결국 칭기스칸을 배출할 유목 부족의 일부가 된 것. 학생들이 책을 챙겨 떠났습니다. 조용한 도서관에 발걸음 소리만 울렸어요. 저는 혼자 앉아 앞에 페이지를 바라봤지만 글자는 보이지 않았어요. 생전 처음으로 완전히 새로운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서 온 신화적인 늑대와 사슴만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일부 조상들이 한반도에서 온 진짜 사람들이라면요? 발해의 멸망과 몽골 제국의 부상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다면요? 어지럼증을 느꼈어요. 이 생각은 위험했습니다. 제가 배운 모든 것에 도전하는 거였어요. 할머니가 말씀해 주신 모든 것. 모든 몽골 사람이 우리 기원에 대해 믿는 모든 것이에요. 그 생각을 밀어내려 했어요. 불가능해, 혼잣말을 속삭였습니다. 우리 역사는 순수해. 한국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 하지만 씨앗은 심어져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작은 기숙사 침대에서 이리저리 뒤척였어요. 도시의 불빛이 인공별처럼 창문을 통해 들어왔죠. 밖에서는 교통소음이 멀리 들려왔어요. 몽골 초원을 가로지르는 바람 소리와는 너무 달랐답니다. 일어나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발해에 대한 정보를 검색했어요. 대조영이 698년에 건국한 것을 읽었죠. 북한에서 만주 일부까지 뻗어있던 위치에 대해 배웠어요. 때로는 동방의 번영한 나라로 불렸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멸망에 대해 읽었어요. 926년 거란군이 북쪽에서 내려와 왕국을 짓밟았답니다. 수도는 불탔어요. 왕실은 흩어졌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사방으로 도망쳤어요. 일부는 남쪽 한반도로 도망갔습니다. 다른 이들은 서쪽 중국으로 달아났어요. 하지만 북쪽으로 도망간 사람들은 어떨까요? 유목 부족들이 살던 광활한 초원으로요.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지도와 날짜와 이름들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쳤어요. 한국 학생들이 언급한 연대가 맞았어요. 발해의 멸망과 칭기스칸의 부상 사이에는 거의 200년의 공백이 있었어요. 난민들이 몽골 부족 사이에 정착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죠. 한국인의 피와 몽골인의 피가 섞이기에 충분한 시간. 한국인의 기술과 지식이 유목민을 강화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노트북을 닫고 어둠 속에 앉았습니다. 이건 그냥 추측일 뿐이었어요. 증거도 없고, 근거도 없고, 도서관에서 우연히 들은 이상한 대화와 제 상상력이 만들어낸 것뿐이었죠. 하지만 깊은 내면에서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푸른 늑대에 대해 불편한 질문을 하며 찾아왔던 바로 그 빠진 조각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도서관에 갔어요. 발해에 관한 책, 한국사에 관한 책, 북방 초원의 유목 부족에 관한 책을 모두 찾아 가져왔답니다.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연결고리를 그어가며, 연대표를 만들면서,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새로운 그림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우리 민족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꿀 그림이, 저에게 적을 만들고 가장 근본적인 믿음에 의문을 품게 할 그림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어떤 전설보다도 아름답고 복잡한 진실을 드러낼 그림이기도 했답니다. 몽골인과 한국인이 단순한 이웃 이상일 수도 있다는 진실. 우리는 가족일지도 모른다는 진실 말이에요. 그 충격적인 깨달음이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몽골인과 한국인이 가족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야생식물처럼 자라나며 생각의 구석구석으로 퍼져가더군요. 발해 난민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대화하던 한국 학생들 생각을 멈출 수 없었어요. 평상시 수업에 집중하려고 할 때마다 그 10월 오후 도서관 장면으로 마음이 돌아갔답니다. 만약 그들 말이 맞다면 어떨까요? 우리 조상 중 일부가 정말 한반도에서 왔다면요? 조사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았어요. 문제는 언어였어요. 그 시대에 관한 가장 중요한 역사 기록들이 제가 읽을 수 없는 언어로 쓰여 있었거든요. 당나라와 송나라의 중국 연대기, 몽골 궁정학자들이 쓴 페르시아 역사서, 청나라의 만주어 문서, 단서를 담고 있을 한국 문헌들도 있었죠. 진실을 찾으려면 이 모든 언어를 배워야 했습니다.
전부 다요. 친구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에르덴, 너는 이미 영어로 역사를 공부하고 있잖아. 룸메이트가 말했습니다. 왜 중국어까지 배워야 해? 페르시아어까지? 다른 친구가 덧붙였어요. 21세기에 누가 페르시아어를 배워? 친구들은 저를 언어광이라고 불렀답니다. 때로는 농담으로, 때로는 진짜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새로운 언어 하나하나가 새로운 열쇠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각 열쇠가 과거로 향하는 다른 문을 열어주었죠. 중국어부터 시작했어요. 대학교 집중어학 과정에 등록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환한 벌처럼 윙윙거리는 형광등이 있는 작은 교실에 앉았어요. 천 선생님은 드릴 상사 같은 목소리를 가진 작은 여성이었답니다. 다시 소리치곤 하셨어요. 성조가 틀렸어. 다시 말해봐. 중국어에는 성조가 4개 있어요. 성조를 틀리면 엄마를 말하려다 말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불가능해 보이는 소리에 혀를 비틀며 몇 시간씩 연습했습니다. 밤에는 기숙사 방에서 중국어 한자 단어 카드를 흩어진 퍼즐 조각처럼 책상에 펼쳐놓고 앉았어요. 복잡한 획을 바라보느라 눈이 따가웠답니다. 서예 연습으로 손이 아팠어요. 하지만 천천히 한자들이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흐릿한 사진이 선명해지는 걸 보는 것 같았어요. 6개월 후에는 간단한 중국어 텍스트를 읽을 수 있었어요. 1년 후에는 첫 역사서에 도전했습니다. 1000년 전 단서들을 맞춰가는 탐정이 된 기분이었답니다. 그때 첫 번째 힌트를 찾았어요. 묘사의 발에 난민에 대한 간단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국경 분쟁을 다룬 장에 묻혀있는 단 한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그 한국 학생들이 시사했던 발을 확인해 주었답니다. 발해가 멸망했을 때 사람들이 정말 사방으로 도망쳤다고. 북쪽으로도요. 그 고대 중국 문자들을 읽으며 심장이 뛰었어요. 이제 더 이상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증거였어요. 하지만 더 많은 것이 필요했어요. 다음은 페르시아어였습니다. 중국어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페르시아어는 물이 거꾸로 흐르듯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가는 아랍 문자를 씁니다. 글자들이 단어 안에서 위치에 따라 모양이 바뀌어요. 거울을 보면서 왼손으로 글씨를 쓰는 기분이었답니다. 페르시아어 선생님을 찾았어요. 40년간 중동학을 가르친 호세인이 박사님이라는 노신사였습니다. 사무실은 카다몬 차와 오래된 책 냄새가 났어요. 벽에는 아름답게 춤추는 새처럼 보이는 페르시아 서예가 걸려 있었죠. 페르시아어는 시의 언어입니다. 첫날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역사의 언어이기도 하지. 몽골 칸들은 기록을 페르시아어로 남겼어. 기초부터 시작했습니다. 알파벳, 간단한 단어, 모래 언덕처럼 변하는 것 같은 문법 규칙들. 몇 달이 지났어요. 뇌가 새로운 방향으로 늘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때로는 한자와 페르시아 문자가 나오는 꿈을 꾸기도 했어요. 잠든 마음이 새로운 정보들을 정리하려고 애쓰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점차 페르시아어 문헌들이 꽃처럼 피어나며 열렸어요. 그 문헌들에서 보물을 찾았습니다. 몽골 칸들을 섬겼던 위대한 페르시아 역사가 라시드 알딘이 칭기스칸 가계의 상세한 족보를 써놨더군요. 대부분 역사가들은 유명한 조상들에 집중했어요. 하지만 각주에 묻혀있는 덜 알려진 가계에 대한 언급들이 있었어요. 전통적인 서사와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연결고리들이요. 동방 땅에서 온 조상들에 대한 언급. 제가 읽었던 한국 전통과 이상하게 비슷해 보이는 가족 관습에 대한 설명들.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언어가 필요했어요. 더 많은 자료가. 유목 부족에 관한 소비에트 시대 고고학 보고서를 읽으려고 기초 러시아어를 독학했어요. 초기 몽골사를 언급한 불교 연대기를 공부하려고 티베트어도 어느 정도 익혔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어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어요. 이게 가장 위험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어를 배운다는 건 제 조상과 한반도 사이의 연결을 진지하게 고려한다는 뜻이었어요. 뭔가 신성한 것을 배신하는 느낌이었답니다. 하지만 너무 멀리 와서 멈출 수는 없었어요. 한국어는 제가 배운 다른 언어들과 달랐습니다. 도서관에서 그날 처음 들었음에도 이상하게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문법 구조가 어떤 면에서 몽골어를 연상시켰답니다. 소리도 비슷한 게 있었어요. 한국어가 늘면서 한국 관점에서 본 발해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발해 건국자 대조영에 대해 배웠어요. 왕국 건설을 도운 그의 형제 대야발에 대해서도 읽었답니다. 그때 그것을 발견했어요. 어느 겨울 밤늦게 한국 역사문헌을 읽고 있었습니다. 토론토 아파트 밖으로 눈이 내려 도시를 하얀 정적으로 덮고 있었어요.
책상 램프가 어둠 속에 작은 따뜻한 빛의 원을 그렸답니다. 문헌은 왕국 멸망 후 발해 왕실의 운명을 논하고 있었어요. 왕족 대부분이 죽거나 잡혔습니다. 하지만 일부가 탈출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 손을 떨리게 만든 문장을 읽었습니다. 대야발의 후손들이 북쪽 초원지대로 도망쳐 훗날 모든 초원 부족을 통합한 데칸의 조상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모든 초원 부족을 통합한 데칸. 한 사람밖에 될 수 없었어요. 칭기스칸. 그 문장을 계속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조용한 방에서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소리가 들릴 정도였어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제가 찾고 있던 연결고리였어요. 대야발. 발의 건국자의 형제. 926년 이후 북쪽으로 도망친 그의 후손들. 초원 부족의 일부가 된 것. 결국 칭기스칸을 낳을 혈통을 만들어낸 거예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가족 역사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모래처럼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완성감을 느꼈답니다. 마침내 고대 퍼즐에 빠진 조각을 찾은 것 같았어요. 푸른 늑대와 흰 사슴은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상징이었어요. 한반도에서 몽골 초원으로 놀라운 여행을 한 진짜 사람들의 은유였답니다. 제 조상들은 단순히 하늘에서 온 신적 존재가 아니었어요. 난민이었습니다. 생존자들. 모든 걸 잃고 위험한 땅을 가로질러 새로운 삶을 건설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특별한 무언가를 창조해냈답니다. 몽골인이 된 거예요. 이 놀라운 깨달음을 얻고 나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손에 폭탄을 들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몇 주 동안 누구에게도 이 발견을 말할 수 없었답니다. 아파트에 앉아 메모들을 바라보며 다음에 뭘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증거는 거기 있었습니다. 고대 페이지에 검은 잉크로 쓰여 있었죠. 하지만 증거와 수용은 전혀 다른 문제더군요. 이 정보를 공유하는 게 위험하다는 걸 알았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믿음에 도전받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 비밀을 영원히 간직할 수도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진실에는 들려달라고 요구하는 힘이 있어요. 작게 시작하기로 했답니다. 대학교 대학원생 학회에서 예비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어요. 저 같은 젊은 역사학자들만 모인 방이었죠. 뭐가 잘못될 수 있을까요? 학회는 불편한 플라스틱 의자와 깜빡이는 형광등이 있는 작은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약 30명의 대학원생들이 연구를 공유하러 왔어요. 제 발표는 점심 직후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사람들이 보통 졸리고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시간이었답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큰 문제 없이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겠구나. 틀렸습니다. 연단에 서서 흩어져 앉은 청중들을 바라봤어요. 일부 학생들은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공책에 낙서를 하고 있었어요. 몇 명은 진짜 관심 있어 보였죠.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연구 과정을 설명했어요. 여러 언어를 어떻게 배웠는지, 다양한 역사 자료를 어떻게 연구했는지, 데이터에서 어떤 패턴이 나타났는지 말했답니다. 그리고 결론을 공유했어요. 제 연구에 따르면 발해 난민과 칭기스칸의 혈통 사이에 가능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믿습니다. 방이 아주 조용해졌어요. 휴대폰들이 치워졌습니다. 팬들이 멈췄죠. 계속해서 연대기를 설명했어요. 926년 발해의 멸망. 난민들의 북쪽 이주. 이후 수세기에 걸친 몽골 부족의 부상. 발표를 마쳤을 때 침묵이 팽팽한 줄처럼 이어졌답니다. 그때 한 손이 번쩍 올라갔어요. 전에 만난 적 없는 한국인 대학원생의 손이었습니다. 칭기스칸이 한국인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녀가 물었어요. 질문이 연기처럼 공중에 떠돌았습니다. 바로 제가 두려워했던 일이었어요. 제 연구는 칭기스칸을 한국이나 몽골 것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시간이 흐르며 민족과 문화가 어떻게 섞이는지 복잡한 진실을 이해하는 것이었답니다. 하지만 신중한 설명이 헛수고였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제가 실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어하는 걸 듣고 있었습니다. 몽골 민족의 혈통이 전통적인 서술보다 더 복잡할 수 있다고 제안하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피해는 이미 일어났답니다. 학회 후 소문이 빠르게 퍼졌어요. 며칠 만에 제 연구가 온라인 포럼에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뉴스 웹사이트들이 이야기를 다뤘죠. 헤드라인들이 제 속을 뒤집어 놓았어요. 학생이 칭기스칸이 한국인이었다고 주장. 몽골 역사가 공격받다. 몽골 유산을 훔치려는 한국의 음모.
이 헤드라인들 중 어느 것도 제 연구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가 스스로 생명을 갖게 된 거예요. 이메일 받은 편지함이 폭발했답니다. 전 세계에서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호기심 어린 것도 있었고, 지지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들이 분노로 차 있었어요. 아주 화나 있었죠. 하버드의 유명한 교수가 신랄한 반박문을 써서 제 연구를 아마추어적 추측이라고 부르며 몽골 민족의 자랑스러운 유산을 모독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중국 학자들은 제 연구를 일축하는 글을 발표했어요. 발해는 항상 중국의 속국이었고 몽골과의 연결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답니다. 가장 심한 메시지들은 제 동족에게서 왔어요.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몽골인들이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찬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우리 역사를 한국에 팔 수 있느냐? 너는 조상들을 배신하는 자다. 칭기스칸이 무덤에서 뒤척이고 계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들을 읽는 건 배를 반복해서 얻어맞는 기분이었어요. 이들이 제 민족이었습니다. 제 공동체. 그런데 저를 적으로 보고 있었어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대학교 컴퓨터가 해킹당했어요. 연구 폴더에서 파일들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수업에 있는 동안 누군가 아파트에 침입했는데 도난당한 건 없었어요. 편집 증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따라오고 있는 건 아닐까? 전화가 감시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캠퍼스로 가는 길을 바꿔가며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기 시작했답니다. 가장 최악은 어머니가 울란바토르에서 받으신 전화였어요. 대학교 도서관에 있을 때 어머니가 울면서 전화하셨습니다. 에르덴, 흐느끼셨어요. 오늘 한 남자가 전화했다. 내가 우리 가족의 치욕을 가져다 준다고 했어. 내가 한국 첩보부를 위해 일한다고 했단다. 무슨 일이니? 어머니 목소리에 두려움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역사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항상 지지해 주셨던 어머니가 이제 제 연구 때문에 무서워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 정말로 포기를 고려했어요. 아파트에 앉아 수년간의 메모와 연구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제가 배운 모든 언어들, 고대 문헌을 읽으며 보낸 모든 늦은 밤들, 저를 흥분시켰던 모든 발견들. 그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진실을 찾는 것이 공동체, 명성, 안전을 잃는 것과 맞바꿀 가치가 있었을까? 기자회견을 열 생각을 했답니다. 제 연구가 결함이 있었다고 발표하는 거예요. 실수를 했다고. 몽골 기원에 대한 전통적인 이야기가 결국 맞다고. 너무 쉬웠어요. 공격이 멈출 것입니다. 위협이 끝날 것이고 안전하고 논란 없는 주제를 연구하는 것으로 돌아갈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제가 13살 때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진실은 중요하단다. 하지만 어떤 진실은 다른 것보다 더 어렵지. 어려운 진실을 찾을 준비가 되었느냐? 네라고 대답했었습니다. 그 대가가 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어린아이로서 약속했던 거예요. 이제 이해했어요. 하지만 약속은 여전히 유효했답니다. 어머니께 다시 전화했어요. 엄마,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서운 거 알아요. 사람들이 화나는 것도 알고요. 하지만 중요한 걸 찾았어요. 진실한 것을. 전화 저편에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어머니 목소리가 이제 더 강하게 들려왔습니다. 에르덴, 할머니가 항상 내가 특별하다고 하셨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찾을 거라고 하셨어. 내가 이게 진실이라고 믿는다면 계속해야 한다. 사람들이 화를 내도요? 진실은 진실이다. 할머니 말씀을 되풀이하셨어요. 고통스럽더라도 위험하더라도 따라가야 한다. 그 대화가 계속할 힘을 주었답니다. 다음 몇 달간 모든 걸 재검토했어요. 모든 자료를 다시 읽었습니다. 모든 날짜를 교차 확인했어요. 발해 왕실과 칭기스칸의 조상을 연결하는 가계도를 만들었답니다. 새로운 증거 한 조각 한 조각마다 확신이 커졌어요. 이제 더 이상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학문이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두려움과 좌절감과 함께 제 마음에 다른 것이 자라나기 시작했답니다. 희망. 이 발견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몽골의 자부심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풍요롭게 하는 것으로요. 몽골 이야기가 작아지는 게 아니었어요.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더 복잡하고 더 아름답게. 어디서 나타났는지 알 수 없는 신적 조상 대신에 믿을 수 없는 고난을 견뎌낸 진짜 조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광활한 거리를 여행한 사람들. 새로운 땅과 새로운 삶의 방식에 적응한 사람들이었답니다. 한국 유산의 최고와 초원의 힘을 결합해서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무언가를 창조해낸 사람들.
몽골 제국 말이에요. 이건 한 민족에게서 역사를 훔쳐 다른 민족에게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것이었어요. 민족과 국가 사이에 그어놓은 인위적인 선들이 인류 역사의 복잡하고 아름다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며, 한국인과 몽골인은 우연히 서로 가까이 살게 된 타인이 아니었답니다. 우리는 가족이었어요. 시간과 지리로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마음에 같은 용기를 품고 있는 형제자매였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은 후 3년이 더 지났습니다. 신중한 연구와 잠 못 이루는 밤들, 끊임없는 수정 작업의 3년이었어요. 그 재앙적인 대학원생 발표에서 교훈을 얻었답니다. 이번에는 준비하고 가겠어요. 누구도 제 발견을 추측이라고 일축할 수 없을 만큼 충분한 증거를 갖추겠습니다. 사람들을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모으는 방식으로 연구를 발표하겠어요. 초대장이 온 건 대학원 마지막 해 추운 2월 아침이었습니다. 유라시아 역사국제학회가 파리에서 열리는 거였어요. 전 세계 역사학자들이 모여 최신 발견을 공유하는 자리였죠. 몇 달 전에 논문을 제출하면서 거절당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제목도 신중하고 학술적으로 지었답니다. 발의 멸망 이후 동북아시아의 이주 패턴과 문화 통합 다자료 분석. 하지만 받아들여졌어요. 승인 이메일을 열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기회였어요. 단순히 연구를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발표할 기회. 제가 정말 발견한 것을 세계에 보여줄 기회였답니다. 2달간 준비했어요. 사건들의 연대기를 보여주는 상세한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이주 경로를 나타내는 지도, 발해 왕족과 몽골 부족 지도자들을 연결하는 가계도, 공통 뿌리를 공유할 수 있는 한국어와 몽골어 단어들을 비교하는 언어학적 분석까지요. 가장 중요한 건 메모 없이도 발표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 연습한 거였어요. 모든 전환, 모든 설명, 모든 증거를 외웠답니다. 파리행 비행기는 끝없이 느껴졌어요. 비좁은 이코노미석에 앉아 마지막으로 메모를 검토했습니다. 작은 비행기 창 밖으로 구름들이 대서양 위에 흰 담요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또 실패하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예전처럼 화내며 일축하면 어떨까? 하지만 그런 생각들을 떨쳐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3년을 준비했어요. 준비됐어요. 학회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대학 중 하나인 소르본에서 열렸습니다. 그 고대 석조 복도를 걸으며 수세 개의 학문이 저를 둘러싸고 있다는 무게감을 느꼈어요. 강당은 제가 첫 발표를 했던 작은 방보다 훨씬 컸습니다. 붉은 벨벳 좌석들이 금박으로 장식된 화려한 천장을 향해 줄지어 뻗어 있었어요. 수십 나라에서 온 역사학자들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는데 그들의 대화가 정원 속 벌들처럼 부드러운 웅성거림을 만들어냈답니다. 저는 둘째 날 유목민족에 관한 세션에서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연단으로 걸어가며 전 세계에서 온 얼굴들이 저를 올려다보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유럽인, 미국인, 중국인, 한국인, 일본인, 러시아인, 몽골인도 몇 명 있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말을 시작할 때 목소리는 안정적이었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시작했어요. 결론으로 바로 뛰어들지 않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할머니와 푸른 늑대, 흰 사슴 이야기에 대해 말했어요. 그 이야기들이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몽골 정체성에 대한 제 이해를 형성했는지 설명했습니다. 여러 언어를 거쳐온 제 여행을 묘사했어요. 고대 문헌에서의 발견들, 진실이 처음 믿었던 것보다 더 복잡할 수도 있다는 점진적인 깨달음도요. 그리고 단계별로 증거를 제시했답니다. 발해 난민들이 북쪽으로 도망갔다고 언급하는 중국 연대기들을 보여줬어요. 동방 땅 출신 조상들에 대한 신비로운 언급이 있는 페르시아 족보들, 대야발 후손들의 운명을 서술하는 한국 문헌들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이 발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했습니다. 이건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영웅을 차지하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민족들과 문화들이 시간을 가로질러 어떻게 흘러 함께 만나 거대한 바다를 이루는지 이해하는 것이었답니다. 발해 멸망 후 북쪽으로 도망친 한국인들은 한국인이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새로운 무언가도 되었습니다. 초원 생활에 적응하고 유목 기술을 배우고 몽골 부족과 혼인했어요. 그들의 아이들은 몽골어를 말하고 말을 타고 영원한 푸른 하늘을 숭배하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한국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조직 능력, 농업 지식, 정치 전통도 계승했어요. 칭기스칸이 마침내 부족들을 통합했을 때 순수한 유목 전통만 활용한 게 아니었답니다. 한국 문명의 정수와 초원 문화의 힘과 기동성을 결합한 거예요. 그 결과는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것이었어요. 한국에서 헝가리까지 뻗어나간 제국, 중국의 관료제,
페르시아의 행정, 유목민의 유연성을 차용한 통치 시스템이었습니다. 몽골 제국이 성공한 건 결코 순수하게 몽골적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많은 민족들, 많은 전통들, 세계를 이해하는 많은 방식들의 융합이었답니다. 발표를 마쳤을 때 강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연단에 서서 수백 개의 얼굴들을 바라보며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입이 마르고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그때 천천히 앞줄에 한 노신사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답니다. 다른 사람이 합류했어요. 또 다른 사람도. 순식간에 강당 전체가 박수로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정중한 학술적 박수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미소 짓고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눈에서 눈물을 닦고 있었답니다. 박수를 먼저 시작했던 그 노신사가 질의응답 시간에 마이크로 나와왔어요. 짙은 프랑스 억양으로 말했습니다. 젊은이 말했어요. 나는 40년간 중앙아시아 역사를 연구해왔네. 오늘 당신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야. 치유지. 너무 오랫동안 자신들을 분리된 존재로 여겨온 민족들 사이에 다리를 놓았어. 세션이 끝난 후 다른 학자들이 저에게 다가왔답니다. 한 한국 역사학자는 한국의 영향이 한반도 너머까지 뻗어나갔다는 걸 세계에 보여준 것에 감사했어요. 한 중국 교수는 제 연구가 이전에는 이해되지 않았던 초기 몽골 조직의 몇 가지 수수께끼 같은 측면들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가장 놀랍게도 몇몇 몽골 학자들이 지지를 표명했어요. 울란바토르 출신의 한 노교수가 저를 따로 불러냈답니다. 우리의 가장 오래된 가족 전통 중 일부에 대해 항상 의문을 품어왔네. 조용히 말했어요. 순수한 유목 서사와는 딱 맞아떨어지지 않았거든. 이제 이유를 알겠어. 우리의 완전한 역사를 되돌려줘서 고맙네. 그날 저녁 대학교 대연회장에서 리셉션이 있었어요. 샹들리에가 프랑스 페이스트리와 와인으로 차려진 테이블들 위로 따뜻한 빛을 비췄습니다. 여러 나라 역사학자들이 어울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해석을 토론했답니다. 제 연구에 대해 논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저를 발견했어요. 하지만 3년 전에 직면했던 환한 도전과는 달랐습니다. 진정한 학술적 질문들이었어요. 명확화 요청들, 추가 조사 제안들. 저녁 끝 무렵 한 젊은 한국인 대학원생이 저에게 다가왔답니다. 에르덴 교수님 말했어요. 감사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발의 멸망의 비극에 대해 배우며 자랐어요. 항상 이야기의 끝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교수님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변화였던 거죠. 우리 조상들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웅장한 무언가의 일부가 되었던 거예요. 다음 날 토론토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창문 밖 끝없는 구름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불안 대신 평화를 느꼈어요. 몽골 도서관에서 불편한 질문을 던지던 13살 소년으로서 하려고 했던 일을 해냈답니다. 진실을 찾았어요.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사실 뒤의 의미를요. 몽골인과 한국인은 우연히 국경을 공유하게 된 분리된 민족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가족이었습니다. 조상들이 시간과 지리를 가로질러 함께 놀라운 여행을 한 형제자매였답니다. 여름 방학을 위해 울란바토르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파리에서의 제 발표 소식이 빠르게 퍼진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군중이 화나 있지 않았어요. 자랑스러워했답니다. 어머니가 군중을 헤치고 와서 저를 품에 안으셨어요. 해냈구나, 내 아들 속삭이셨습니다. 우리를 모두 연결하는 진실을 찾았어. 이제 저는 몽골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매 학기마다 새로운 학생들이 제 강의실을 채우며 자신들의 역사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들이 왜 과거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지 물을 때 제가 여행하며 배운 것을 말해줘요. 역사는 거울이라고요. 우리가 누구이고 어디서 왔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거울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때 민족들 사이에 그어놓은 선들이 우리가 공유하는 연결보다 덜 중요하다는 걸 발견하게 되어요.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불가능한 도전에 직면하고 상상할 수 없는 거리를 여행하고 새로운 땅과 새로운 삶의 방식에 적응한 사람들의 후손이에요. 몽골인과 한국인은 타인이 아니랍니다. 우리는 형제예요. 천년간의 공유된 용기, 공유된 꿈, 공유된 역사로 연결된 형제자매들. 그리고 그 진실은 발견하기 어려웠지만 우리 둘 다를 자유롭게 해줬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버튼 하나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큰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